자유라는 것은 광장에 나가 깃발을 흔들며 소리치는 그 격정적인 순간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오히려 자유는 모든 것을 빼앗긴 채 발가벗겨진 순간 내 먹을 것을 뺏어가고 내 이름을 지워버리고 남은 것이라곤 앙상한 갈비뼈와 내 숨소리뿐일 때 그 절대적인 고독의 바닥에서 이 상황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그 태도를 결정하는 그 고요한 찰나의 순간에 진짜 자유는 숨을 쉬고 있습니다. 그 차가운 사실 하나를 깨닫는 순간 가스실 앞에서도 살아남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여러분은 성공합니다. 여러분이 그걸 원했기 때문이죠. 안녕하세요. 하와이 대저택입니다. 네, 여러분. 가끔 그런 밤이 있습니다. 새벽 2시. 세상은 죽은 듯이 고요하고 잠은 달아나 버린 그런 밤 말이죠. 침대에서 빠져나와 부엌으로 가서 냉수 한 잔을 따릅니다. 냉장고가 우웅 하고 혼자서 힘겹게 돌아가는 소리가 들리고 식탁 위에는 이번 달 처리해야 할 카드 명세서와 해결되지 않은 골치 아픈 서류들이 어지럽게 흩어져 있습니다. 창문 틈으로는 어디선가 들어온 외풍이 발목을 서늘하게 스치고 지나갑니다. 이런 밤이면 문득 사는 게 참 건조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치 사막 한가운데 덩그러니 놓인 선인장처럼 누구도 나에게 물을 주지 않는데 혼자서 어떻게든 꼿꼿하게 서 있어야만 하는 그런 기분. 성공이라든가 경제적 자유, 자아실현 같은 단어들은 이런 차가운 부엌에서는 마치 죽은 언어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열심히 산다고 발버둥 치는데 상황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통장 잔고는 내 노력과는 무관하게 자꾸만 바닥을 드러냅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거대한 수용소에 갇혀 끝이 보이지 않는 강제 노동을 반복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 혹시 해보신 적 없으신가요? 만약 여러분과 제가 지금 마주 앉아 있다면 저는 굳이 긴 말을 들어놓지 않았을 겁니다. 그저 김이 모락모락 나는 따뜻한 차 한 잔을 말없이 건네고요. 찻잔에서 피어오르는 하얀 김을 가만히 바라보다가 그래, 뭐 사는 게 원래 좀 팍팍하지 하고 서로 고개 한번 끄덕이면 그만일 테니까요. 하지만 아쉽게도 지금 제 손에는 따뜻한 찻잔 대신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려야 할 투박한 언어들만 들려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그 차 한 잔의 온기보다 더 깊게 뼛속까지 파고드는 기록 하나를 꺼내보려 합니다. 이것은 1944년 아우슈비츠라는 지옥의 한복판에서 한 정신과 의사가 맨몸으로 겪어낸 인간에 대한 임상 보고서입니다. 우리가 흔히 듣는 희망을 가지세요. 다 잘 될 겁니다. 같은 말랑말랑하고 달콤한 위로가 아닙니다. 오히려 한겨울 새벽 무심코 창문을 열었을 때 훅 휘쳐오는 그 차가운 공기처럼 폐부 깊숙한 곳까지 서늘하게 스며들어 우리의 잠든 감각을 일깨우는 빅터 프랭클의 죽음의 수용소에서입니다. 오늘 저는 단순히 수용소 생존기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을 짓누르고 있는 지금 2026년 현재 우리 사회 이 거대한 무력감과 허무함 그리고 도저히 답이 보이지 않는 고통 앞에서 우리는 과연 무엇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가에 대한 가장 본질적인 해답을 찾아 떠날 겁니다. 번호가 된 인간과 스톡데일의 역설. 빈 대학에서 정신과 교수로 일하던 유능한 의사 빅터 프랭클. 어느 날 아침 그는 자신이 쌓아 올린 모든 것을 박탈당합니다. 명예, 지위, 재산, 사랑하는 가족. 그가 수용소에 도착했을 때 가진 것이라곤 도수 높은 낡은 안경 하나와 자신의 앙상한 몸뚱어리 그리고 죄수번호 119104 이것이 전부였습니다. 그곳에서 인간의 존엄성 따위는 수용소 바닥의 진흙보다도 못한 취급을 받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바로 옆에서 자던 동료가 싸늘한 주검이 되어 있고 점심때 먹은 묽은 수프 한 그릇이 생존 에너지의 전부인 곳, 자신의 이름 대신 번호로 불리는 삶. 그곳은 인간을 인격체가 아닌 소모품, 물건으로 전락시키는 거대한 공장이었습니다. 그런데 프랭클은 그 지옥 속에서 기묘한 사실 하나를 발견합니다. 수용소에서 가장 먼저 죽어나가는 사람들은 몸이 약한 사람도 나이가 많은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가장 먼저 무너지는 건 역설적이게도 막연한 낙관주의자들이었습니다. 크리스마스까지는 집에 갈 수 있겠지. 부활절에는 전쟁이 끝나겠지. 그들은 스스로 희망의 데드라인을 정해놓고 그 날만을 손꼽아 기다립니다. 하지만 크리스마스가 다가와도 철조망 문은 열리지 않고 부활절이 지나도 연합군의 포성 소리는 들리지 않습니다. 자신이 정해놓은 기한이 속절없이 지나갔을 때 그들이 붙잡고 있던 마음의 끈은 툭 하고 끊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끈이 끊어진 그들은 거짓말처럼 며칠 안에 시름시름 앓다가 세상을 떠납니다. 신체적인 병 때문이 아니라 마음의 면역력이 완전히 붕괴되어 버린 겁니다. 희망 고문이 그들을 죽인 셈이죠. 이와 아주 유사한 사례는 사실 많이 있습니다. 베트남 전쟁 당시 8년 동안이나 포로 수용소에 갇혀 있었던 미군 장교 제임스 스톡데일 제독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수십 차례의 고문을 당하고 독방에 갇혀 있으면서도 끝까지 살아남았습니다. 훗날 기자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수용소에서 견디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은 누구였습니까? 스톡데일은 주저없이 대답했습니다. 낙관주의자들이요. 그들이 가장 먼저 죽었습니다. 네? 낙관주의자들이라고요? 네, 그들은 다가오는 크리스마스에는 나갈 수 있을 거라고 믿었죠. 크리스마스가 오고 또 갔습니다. 그 다음엔 부활절을 기대했죠. 부활절도 지나갔습니다. 가을 추수감사절이 오고 다시 크리스마스가 왔지만 그들은 여전히 갇혀 있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상심해서 죽었습니다. 이것이 경영학에서도 자주 인용되는 그 유명한 스톡데일의 역설입니다. 결국에는 성공할 것이라는 믿음을 절대 잃지 않으면서도 동시에 눈앞에 닥친 가혹한 현실을 냉정하게 직시하는 것. 우리의 현실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잘 되겠지. 내년에는 대박 나겠지. 이런 막연한 기대, 근거 없는 낙관은 새벽 2시에 차가운 부엌 앞에서와 같이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합니다. 오히려 기대가 배신당하는 순간 우리는 더 깊은 절망의 늪으로 빠져들게 되죠. 진짜 긍정은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참혹한 현실의 바닥을 두 발로 딛고 서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을 올려다보는 태도입니다. 여기 그 현실적인 낙관주의의 결정체를 보여준 또 한 명의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영국의 탐험가 어니스트 세클턴인데요. 1914년 그가 이끄는 탐험선 인듀어런스호는 남극의 얼음 한가운데 갇혀 난파되고 맙니다. 영하 40도의 추위, 식량 부족, 구조될 가망성 0%. 선원 27명 전원이 몰살당할 위기였습니다. 세클턴은 선원들에게 곧 구조될 거야 라는 헛된 희망을 주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철저하게 현실을 직시했습니다. 배가 부서지는 것을 보여주며 이제 배는 없다. 우리는 얼음 위에서 살아야 한다. 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선원들에게 구체적인 임무를 부여했습니다. 바닥을 닦고 펭귄을 사냥하고 축구 시합을 하게 했습니다. 그는 막연한 미래 대신 오늘 하루의 생존, 이것에 집중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기적적으로 무려 634일간의 사투 끝에 단 한 명의 낙오자도 없이 27명 전원이 살아서 돌아옵니다. 그를 살린 건 내일이면 구조되겠지 라는 환상이 아니라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한다는 차가운 규율이었습니다. 마지막 인간의 자유, 그리고 루빈 카터의 감옥. 그렇다면 대체 누가 살아남았을까요? 프랭클이 목격한 생존자들은 지옥 같은 현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면서도 자신의 내면에 아주 작은, 하지만 절대 꺼지지 않는 성소를 지은 사람들이었습니다. 프랭클은 어느 날 꽁꽁 언 땅을 파다가 문득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치 친위대 병사가 나를 때릴 수는 있다. 나에게 욕을 하고 굶길 수도 있다. 내 몸을 가두고 내 옷을 벗길 수는 있다. 하지만 이 상황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일지 결정하는 권한까지는 뺏을 수 없다. 그는 이것을 인간의 마지막 자유라고 불렀습니다. 자극과 반응 사이에는 공간이 있습니다. 친위대의 채찍질이라는 자극과 나의 고통, 즉 반응 사이에는 아주 미세한 틈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극이 오면 자동 반사적으로 반응합니다. 누가 욕을 하면 화를 내고 때리면 웁니다. 하지만 프랭클은 그 좁은 틈에서 자신의 태도를 선택했습니다. 너는 내 몸을 때리지만 내 영혼까지 타격할 순 없다. 이 놀라운 정신력을 보여준 현대의 사례가 있습니다. 영화 허리케인 카터의 실제 주인공 루빈 허리케인 카터인데요. 그는 1960년대 링 위를 지배하던 전설적인 미들급 복서였습니다. 하지만 억울한 살인 누명을 쓰고 종신형을 선고받습니다. 한창 잘 나가던 챔피언이 하루아침에 살인범이 되어 감옥에 갇힌 겁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미쳐버리거나 극단적인 선택을 하거나 아니면 억울함을 호소하며 감옥 벽을 치다가 지쳐 쓰러졌을 겁니다. 하지만 카터는 감옥에 들어간 첫날 자신에게 이렇게 선언합니다. 나는 내 인생의 첫 40년을 링 위에서 싸웠지만 이제부터는 링 밖에서 가장 큰 싸움을 할 것이다. 나는 죄수가 아니다. 나는 억울하게 갇힌 자유인이다. 그러므로 나는 죄수처럼 행동하지 않겠다. 그는 죄수복 입기를 거부했습니다. 교도소에서 주는 밥도 먹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신이 밖에서 번 돈으로 캔 통조림을 사서 먹었습니다. 교도소의 작업도 거부했습니다. 그 대가로 그는 끔찍한 독방에 갇혀야 했습니다. 빛 한 줄기 없는 지하 독방에서 90일을 보내면서도 그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어둠 속에서 법률 서적을 읽고 글을 쓰고 끊임없이 자신의 무죄를 증명할 증거를 찾았죠. 그는 자신의 몸이 갇혀 있다는 물리적 사실은 인정했지만 자신의 영혼이 죄수라는 심리적 현실은 거부한 것입니다. 그는 감옥이라는 자극과 자신의 반응 사이에 거대한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그 공간 안에서 그는 여전히 챔피언이었습니다. 결국 그는 19년 만에 무죄 판결을 받고 풀려납니다. 그가 풀려났을 때 그의 눈빛은 19년 전보다 더 맑고 강인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아우슈비츠의 프랭클도 그랬습니다. 그는 살을 애는 추위 속에서 행진하면서도 마음속으로는 따뜻한 강의실 강단에 서서 지금 겪고 있는 이 수용소의 심리에 대해 학생들에게 강의하는 자신의 모습을 정말 생생하게 상상했습니다. 현실 도피가 아닙니다. 현실을 직시하되 그 현실에 내 영혼까지 잠식당하지 않겠다는 단호하고도 고요한 저항이었습니다. 고통을 예술로 승화시키는 연금술, 에티 힐레즘과 프리다 칼로. 프랭클은 니체의 말을 빌려 생존의 본질을 꿰뚫습니다. 왜 살아야 하는지 아는 사람은 그 어떤 상황도 견딜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왜입니다. 이 왜라는 것은요, 거창한 인류애나 세계 평화 같은 게 아닙니다. 아주 구체적이고 사적인 나만의 이유들입니다. 프랭클과 비슷한 시기 또 다른 수용소에서 빛을 발한 영혼이 있습니다. 네덜란드의 유대인 여성 에티 힐레즘입니다. 그녀는 아우슈비츠로 이송되기 전 베스터보르크 수용소에서 일기를 썼습니다. 그녀의 일기에는 분노나 증오 대신 놀라울 정도의 평온과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그녀는 흙탕물 투성이인 수용소 막사 뒤편에서 피어난 이름 모를 들꽃을 보며 감탄합니다. 철조망 너머로 보이는 하늘의 구름을 보며 기도를 합니다. 그녀는 일기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하늘은 내 안에 있다. 저 좁은 감옥 창문으로 보이는 조각 하늘이라도 나는 만족한다. 그들은 우리를 괴롭힐 수는 있어도 우리가 이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까지 빼앗을 수는 없다. 그녀는 수용소의 비참함을 증오의 대상이 아니라 자신의 영혼을 넓히는 수련의 장으로 삼았습니다. 그녀에게 삶의 의미는 증오하지 않고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결국 아우슈비츠에서 생을 마감했지만 그녀가 남긴 일기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고통 속에서도 피어나는 존엄, 이것이 무엇인지 증명해 보였습니다. 또 한 명, 고통을 예술로 승화시킨 연금술사가 있습니다. 멕시코의 화가 프리다 칼로인데요. 그녀는 18살 때 끔찍한 버스 사고를 당했죠. 척추, 쇄골, 갈비뼈, 골반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의사들은 그녀가 다시는 걷지 못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평생
30번이 넘는 수술을 받아야 했고 온몸을 석고 깁스로 고정한 채 침대에 누워 지내야만 했습니다. 육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남편 디에고 리베라의 끝없는 외도로 정신적인 고통까지 그녀를 난도질했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진작에 삶을 포기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녀는 침대 천장에 거울을 달았어요. 그리고 누워서 자신의 고통스러운 얼굴과 찢겨진 몸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캔버스 위에 자신의 피와 고통을 물감처럼 발랐습니다. 그녀에게 그림은 고통을 잊기 위한 수단이 아니었어요. 고통을 직면하고 그것을 예술이라는 새로운 형태로 재탄생시키는 치열한 투쟁이었습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나는 아픈 것이 아니라 부서진 것이다. 하지만 내가 그림을 그릴 수 있는 한 나는 살아있음이 행복하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고통 그 자체는 무의미합니다. 그냥 아플 뿐이죠. 하지만 그 고통을 땔감 삼아 내면의 불을 지피는 순간 고통은 의미를 가진 무언가로 변환됩니다. 마치 납을 금으로 바꾸는 연금술처럼 말이죠. 빅터 프랭클 역시 수용소에서 잃어버린 자신의 원고를 다시 쓰겠다는 일념, 즉 의미 하나로 버텼습니다. 그는 수용소 안에서 찢어진 종이 조각을 모아 그곳에 중요한 단어들을 적어가며 책을 집필했고 그 결과물이 바로 인류의 유산이 된 이 책입니다. 삶이 당신에게 묻는 질문, 그리고 당신의 대답. 다시 여러분의 새벽 2시 부엌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냉장고 소리가 우웅 하고 낮게 울리는 그 서늘한 정막 속으로요. 우리는 살면서 수없이 많은 질문을 허공에 던집니다.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꼬이는 거지? 나는 왜 저 사람처럼 성공하지 못하나? 도대체 언제쯤 돈 걱정 안 하고 사는 날이 오는 건데? 우리는 인생에게 끝없이 무언가를 요구합니다. 성공을 내놓으라고, 행복을 내놓으라고, 사랑을 내놓으라고 보채는 아이처럼 말이죠. 하지만 빅터 프랭클은 아주 차갑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 질문의 방향이 완전히 180도 틀렸다고요. 우리가 인생에게 왜라고 묻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이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엄격한 시험 감독관처럼 인생은 매일, 매 시간, 매 순간 우리 앞에 새로운 문제를 던져놓고 팔짱을 낀 채 우리를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 너에게 해고라는 상황을 줬어. 넌 어떻게 반응할래? 자, 이번엔 배신이라는 문제를 줬어. 넌 이 문제를 어떻게 풀래? 통장은 비었고 건강은 나빠졌고 믿었던 사람은 떠났어. 이런 상황에서 너는 주저앉아 울기만 할 건가? 아니면 먼지를 털고 일어날 건가? 네, 이것은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입니다. 그렇죠? 지구가 중심이 아니라 태양이 중심이듯 내가 인생의 중심에서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이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내가 질문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 그 순간 우리는 피해자에서 응답자로 신분이 바뀝니다. 우리는 말이나 사색이 아니라 지금과는 조금 다른 행동과 태도로 그 엄중한 질문에 대답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도대체 이 고통스러운 질문들에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요? 이 대답이라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힘을 갖는지 보여주는 빅터 프랭클의 아주 유명한 일화가 하나 있죠. 책 속에서 프랭클이 직접 겪은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나이 지긋한 의사가 심각한 우울증에 빠져 프랭클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2년 전 사랑하는 아내를 먼저 떠나보냈고 그 슬픔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었어요. 선생님, 저는 아내가 없는 세상을 도저히 견딜 수가 없습니다. 제 삶엔 더 이상 의미가 없어요. 노신사는 어린아이처럼 흐느껴 울었습니다. 프랭클은 그에게 어떤 위로의 말도 건네지 않았습니다. 힘내세요라거나 시간이 약입니다라는 말은 그 거대한 슬픔 앞에 선 기만이니까요. 대신 프랭클은 조용히 하지만 날카롭게 되물었습니다. 선생님, 만약 반대로 선생님이 먼저 돌아가시고 아내분이 살아남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노신사는 깜짝 놀라며 대답했습니다. 아, 세상에, 그건 끔찍한 일입니다. 아내는 아마 저보다 훨씬 더 고통스러워했을 겁니다. 아내는 그 슬픔을 견디지 못하고 무너졌을 거예요. 그때 프랭클이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선생님. 아내분은 그 지옥 같은 고통을 면했습니다. 누가 아내분에게서 그 고통을 덜어주었습니까? 바로 선생님입니다. 선생님이 살아남아서 지금 선생님이 흘리는 그 눈물은 아내를 지켜냈다는 숭고한 대가입니다. 그 순간 노신사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아무 말 없이 프랭클의 손을 꽉 잡고는 평온한 얼굴로 진료실을 나갔습니다. 그의 고통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슬픔도 여전했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에 희생이라는 의미가 부여되는 순간 그 고통은 더 이상 그를 파괴하는 절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내가 감내해야 할 숭고한 과업이 된 것이지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우리는 짐승과 달리 고통 속에서 의미를 찾아내는 존재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그 시련이 단순히 재수가 없어서 닥친 불행이 아니라 어쩌면 훗날 여러분의 가족을 지키기 위한 혹은 누군가에게 길을 비춰주기 위한 필연적인 과정이라면 어떨까요? 그 의미를 찾는 순간 우리는 지옥불 속에서도 걸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의 비극은 이런 고통보다는 오히려 공허함에서 옵니다. 프랭클은 이것을 일요일 신경증이라고 불렀습니다. 평일에는 바쁘게 일하느라 잊고 살다가 일요일이 되어 갑자기 시간이 주어지면 견딜 수 없는 공허함이 밀려오는 현상이죠. 현대인들은 수용소의 죄수들처럼 굶주리지도 매를 맞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내면은 그들보다 더 황폐할지도 모릅니다.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가? 이 질문에 답을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 현대인들은 쾌락에 탐닉하거나 권력을 쫓거나 돈을 모으는 데 집착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바닷물을 마시는 것과 같습니다. 마시면 마실수록 갈증은 더 심해지고 영혼은 더 말라비틀어집니다. 이 거대한 소위 실존적 공허 앞에서 우리는 무엇으로 응답해야 할까요? 여기 그 물음에 온몸으로 대답한 남자가 있습니다. 프랑스의 잡지 엘르의 편집장이었던 장 도미니크 보비입니다. 그는 43세의 젊은 나이에 세상 모든 걸 가진 남자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뇌졸중으로 쓰러졌고 깨어났을 때 그가 움직일 수 있는 건 오직 왼쪽 눈꺼풀 하나뿐이었습니다. 감금 증후군, 정신은 너무나 멀쩡한데 육체는 완벽한 감옥이 되어버린 상태. 파리의 병원 침대에 누워 그는 콧등에 앉은 파리 한 마리조차 쫓을 수 없었습니다. 매일 아침 간호사가 와서 몸을 닦아주고 튜브로 영양분을 주입합니다. 천장만 바라보며 하루 종일 누워 있어야 하는 삶. 인생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자, 보비, 이제 넌 완전히 끝났어. 그냥 죽는 게 낫지 않겠어? 하지만 보비는 그 지독한 절망 속에서 인생에게 응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왼쪽 눈꺼풀을 깜빡이는 것만으로 책을 쓰겠다고 결심합니다. 언어 치료사가 알파벳을 하나씩 불러줍니다. E, S, A, R, I, N. 그가 원하는 글자가 나올 때 눈을 한 번 깜빡입니다. 이렇게 단어 하나를 만드는데 몇 분, 문장 하나를 만드는데 몇 시간이 걸립니다. 그렇게 하루에 반 페이지씩 무려 20만 번 이상의 눈 깜빡임으로 써내려간 책. 그것이 바로 전 세계를 울린 잠수종과 나비입니다. 그는 서문에 이렇게 썼어요. 나의 육체는 무거운 잠수종에 갇혀 심해로 가라앉았지만 나의 정신은 나비처럼 자유롭게 날아오른다. 나는 눈을 감으면 소세지를 굽는 냄새를 맡을 수 있고 사랑하는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들을 수 있고 기억 속의 해변을 거닐며 모래의 감촉을 느낄 수 있다. 그는 불평 대신
창조로 인생의 질문에 응답한 거죠. 가장 비참한 상황에서도 유머를 잃지 않았고요. 자신의 상상력으로 병실 벽을 허물고 전 세계를 여행했습니다. 육체가 마비된 그가 느낀 자유가 멀쩡한 두 다리를 가지고도 방에 누워 신세 한탄만 하는 우리의 자유보다 훨씬 더 거대하고 숭고하게 느껴지지 않으실까요? 하루키의 소설에 나오는 인물들이 그러하듯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순간에도 묵묵히 셔츠를 다림질하고 구멍난 양말을 꿰매고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아주 작고 사소한 일을 정성스럽게 해내는 것, 거창한 성공이 아니라 비록 아무도 봐주지 않더라도 나 자신에게 부끄럽지 않은 태도를 지키는 것, 그것이 바로 인생의 질문에 대한 가장 품위 있고 존엄하며 인간다운 대답입니다. 거울 속에 나를 마주하며, 네,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모두 각자의 수용소에 갇혀 있는지도 모릅니다. 어떤 분은 가난이라는 수용소에, 어떤 분은 실패라는 수용소에, 또 어떤 분은 타인의 시선이나 과거의 트라우마라는 감옥에 갇혀 있겠죠. 일요일 오후의 공허함 속에 갇혀 있는 분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그 수용소의 열쇠는 무서운 간수에게 있지 않습니다. 바로 여러분의 옷, 안주머니 속에 들어 있습니다. 자극과 반응 사이의 공간, 그 좁은 틈새에서 한숨 대신 심호흡을 선택하고 원망 대신 그럼에도 불구하고를 선택하는 것. 오늘 밤 잠들기 전 화장실 거울을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거울 속의 자신, 지치고 힘들어서 어깨가 축 늘어진 그 사람에게 조용히 말해주세요. 힘내, 잘 될 거야 같은 뻔한 응원은 접어두셔도 좋습니다. 그저 냉정한 팩트를 확인해 주는 겁니다. 나는 아직 살아있다. 그리고 나는 내 마음의 날씨를 결정할 수 있다. 비가 오면 비를 맞고 바람이 불면 바람을 맞으십시오. 하지만 그 비바람 속에 젖어들지 않는 단단한 성소 하나쯤은 여러분 가슴 속에 품고 사십시오. 빅터 프랭클은 수용소에서 풀려난 후 자신이 겪은 고통의 의미를 사랑이었다고 정의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겪는 그 고통도 언젠가 여러분 자신 혹은 누군가에게 길을 비춰줄 등불이 될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살아내십시오. 의미를 찾으십시오. 그리고 끝내 자유로워지십시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하와이 대저택이었습니다.